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135쪽 해가지고 고려시대 개간과 지배세력 요 편인데 밑에 요 지배세력 해가지고 써놓은 거거든요. 안상김씨 그 부분 있지? 그건 문벌기종 말하는 거고 뭐 재상지종부터 나오는 박스 있죠? 그거는 검문세종 말하는 거고 뭐 능리능문한 학자적 관련 요거는 사대부 말하는 거고 그다음 요 부분은요 나중에 또 강론으로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똑같이 돼 있으니까 요걸 보지 말고 요번 시간에는 요 위에 거 있죠? 요 위에 것만 시대 개간을 합시다. 그래서 고려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대 개간을 좀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고려의 왕들이 있는데 거기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왕을 먼저 봅시다.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왕조 이게 다 고려 전체 왕은 아니고 이 써져 있는 왕들 중에서 거의 나온다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틀에 항상 박아놓고 거기다 내용을 채워 넣으셔야 돼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100년 단위로 끊어 읽을 거야 왕들을.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태해정광 쓰진 말고 정 궁금하면 뒤에 왕조 계보를 한번 보세요.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읽은 거야. 앞에 글자만 따서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태해정광 경성목 이런 왕들이 있단 말이야.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요 세 왕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왕의 정책을 물어보는 왕들이야. 그래서 고려 초 왕들의 업적해가지고 태조, 광종, 요 성종 요 세 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 왕만 딱 써놓은 거야. 사이사이에 다시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항상 읽어버릇 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 요 왕들은 위로 간다. 세기별로 나누면 몇 세기? 10세기에 해당된다. 10세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배 세력이 있다. 이 당시에 신라의 지배 세력은 뭐야? 그러면 진골이죠, 진골. 그런데 신라 하대 이제 호족이 성장하면서 호족들이 결국은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세운 거란 말이야. 연합해서. 자, 그래서 고려 초의 지배 세력은 대충 호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호족. 그래서 요 시기는 10세기고 지배 세력은 뭐다? 호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족줄. 호족은 어느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세력이다? 신라 말, 여초까지 지배 세력이다. 그래서 말, 여초의 지배 세력, 호족. 그래서 이때는 대충 이해하면 이때는 호족들이 여전히 독자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던 시대라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 이 당시에 왕들이 해야 될 일은 뭐 같다?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왕이 광종이야, 광종. 그래서 광종이 대부분이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태조 때는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못 뒀다면 이 광종은 그냥 제목이 왕권 강화야.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놔야 체제를 정비할 수가 있거든. 어느 나라나 통치체제. 그래서 광종 때도 물론 통치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통치체제는 이제 성종이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정비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대충 요 세 시대는 세 왕이 있던 태해정광 경성목 요 10세기는 대충 그런 얘기다. 크게 이해하면 왕권 강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정비하는 시기.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읽는다. 현종하고 문종 나와 있는 거 있지? 현종하고 문종. 그건 이렇게 읽는 거야. 태해정광 경성목, 그 다음에 현덕정문, 순선헌 이렇게 읽는 거야. 현덕정문, 순선헌. 그 중에서 어느 왕 때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현종과 문종 때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현종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문종 때. 그래서 두 왕 반드시 기억하세요. 현종과 문종. 그래서 현덕정문 순선헌. 그러나 현종과 문종이 포함됐으면 몇 세기로 간다? 11세기로 간다. 11세기. 이때 지배 세력은 뭘로 바뀐다? 문벌귀족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호족은 당연히 지방 세력이거든. 지방 세력. 그래서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지방 세력의 힘은 점차 약화된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은 대다수는 향리로 변해. 대다수는 지방의 향리로 변한다. 그러나 그 호족 중에서는 일부는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벌 귀족이 된다라는 거야. 문벌 귀족. 그래서 호족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일부는 중앙의 문벌 귀족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호족은 향리로 전락한다. 그래서 거기 문벌 귀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문벌 귀족 줄쳐놓으세요. 그러나 지배 세력은 얘네니까 얘네로 가는 거지. 지배 세력. 자, 그래서 고려시대 지배 세력은 맨 처음에 뭐였는데? 호족이었는데 점차 어디로? 문벌 귀족. 그게 이제 정식으로는 성종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성종 때 이후니까 이때는 당연히 문벌 귀족이 지배 세력이다. 근데 이때는 문벌 귀족 사회 형성 초기라서 좀 자주적인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주적인 성격. 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점차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더욱더 독점해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어느 시대나 지배 세력이 맨 처음에는 참신했는데 점차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나 이득을 독점해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기득권층으로 변해간다. 가진 게 많아진다. 그러면 점차 보수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보수적. 그래서 문벌귀족은 처음에는 자주적 성격을 띄었으나 점차 어떻게 된다? 보수화된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11세기까지 했어 지금. 그 다음 이제 12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숙종, 예종, 인종, 의종 있죠? 그게 바로 12세기의 왕들인데 대충 숙, 예, 인, 의. 숙, 예, 인, 의, 명. 이렇게 읽으세요. 숙, 예, 인, 의, 명. 이렇게. 숙, 예, 인, 의, 명. 자, 요건 몇 세기에 해당된다? 12세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요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때 요때 이제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숙, 예, 인, 의. 숙, 예, 인, 의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하나 기억해. 무조건. 의종 때 1170년에 뭐가 일어나면 무신난이 일어난다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다. 무신난. 그래서 이때부터 무신 집권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의종 때 밑에 무신난 있죠? 그거 연도까지 써놔. 1170 무신난. 그래서 지배 세력으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바로 문벌 귀족 시대야. 그래서 성종 때부터 형성되어서 의종 때 1170년까지 요 때를 무슨 시대로 한다? 문벌 귀족 시대라고 한다고. 문벌 귀족 시대. 자, 그래서 현종, 문종이 속한 11세기와 숙, 예, 인, 의가 속한 12세기가 바로 문벌 귀족 시대야. 근데 이때는 점차 자주적인 성격을 띄어갔지만 점차 이 세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보수화되더라는 거지. 보수화. 그래서 12세기 정도 되면은 문벌 귀족 가문들이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더 심해진 거야. 그러면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냐면 주로 지방에서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신진 관료들, 유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신진 관료들과 고위 관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걸 이제 문벌귀족 사회 동요, 모순 표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기도 해. 두 사건 기억하세요. 크게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이거든. 그래서 인종 밑에다가 이자겸, 묘총이라고 써놨죠.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인종 때 뭐가 일어난다? 이자겸,
겸해난이라는 거 하고 묘 정해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강론에서 하자고요. 크게 기억만 해요. 자, 그래서 인종 때 그러면 요 때는 지배 세력이 뭐라 그랬지? 보수화된 문벌 귀족. 이때 이러한 보수화된 문벌적 사회의 모순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이자겸해난과 묘청해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자겸해난 그다음에 무신난, 이자겸해난, 묘청해난 그다음에 무신난.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문벌 귀족 시대라고 하고 대충 12세기. 그다음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숙예인의 명까지 읽었지. 그다음에 신, 희, 강, 고, 원 이렇게 읽는다. 신희, 강고원, 신희, 강고원, 신희, 강고원. 그래서 신희, 강고원. 근데 어디 시기에 문제가 나온다? 고종에서 원종. 요때 또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요때 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리고 요 원종 때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무신 정권이 몰락한 시대라고. 무신 정권이 몰락한 시대. 자, 그래서 원종 밑에다 써놓으세요. 무신 정권 X 1270 이렇게 써놔. 그래서 1170년 무신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원종 때 1270년에 무신 정권이 결국은 몰락을 한다고. 그래서 요때까지 요 시기 의종 1170년부터 원종 때 1270년 요때까지를 무슨 집권기라고 한다? 무신 집권기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지배 세력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거지. 자, 그래서 문벌의족 시대에서 이때는 무신 집권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종과 원종 때 있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때가 이제 몽골 침입기야. 몽골 침입이라고 하나 써놔 미리. 몽골이 침입하던 시기다. 고종하고 원종 세기는 13세기인데 고종 때부터 몽골이라는 애들이 침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몽골 침입 이렇게 해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강화천도 이렇게 해놔. 자, 그래서 이때 몽골이 침입하자 강화도로 천도에서 대몽 항쟁을 수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외 정책으로는. 그래서 고종 원종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종부터 원종 때까지는 누구 침입기다? 몽골 침입기. 이때 몽골과의 항쟁을 위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겼다? 강화도로. 그래서 강화천도.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로 간다. 14세기는 원간섭기라고 하는 거야. 결론은 이제 이때 몽고가 침입할 때 항쟁을 했으나 결국은 조금 줄일게요. 다시. 자, 단순하게 합시다 이제. 그래서 중간에 있는 왕은 안 쓸게. 태해정광, 경성몽. 그래서 태해정광, 경성몽, 태해정광, 경성목. 지배 세력은 호족. 그다음에 세왕 중요하다. 10세기 호족. 그다음에 성종 때부터 문벌귀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현덕, 정문, 순선헌. 그 중에서 현종하고 문종 때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요때는 11세기. 이때는 문벌귀족 사회 초기. 따라서 자주적. 그다음에 숙예인의명. 숙예인의명. 의종 때 뭐가 일어난다? 무신난이 일어난다. 1170년. 그래서 이때 다시 지배 세력이 교체된다. 문벌귀족에서 그다음에 뭐야? 무신으로. 그다음에 신희, 강, 고원. 고종과 원종. 무신 정권 어느 때 몰락한다? 원종 때 몰락한다. 1270년. 그래서 요때를 뭐라 그런다? 무신 집권기. 요때 누가 침입한다? 몽고 침입기다. 그래서 계속 강화도로 천도에서 항쟁을 했는데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몽고에게 항복을 한다고. 그래서 몽고에 항복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원간섭기라고 들어가는 거야. 원간섭기. 그래서 원간섭기의 왕들은 그전에는 왕을 조나 종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끝에 왕이 붙는다. 그리고 앞에 충자가 붙는다.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이렇게 간다. 중간에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그 다음에 공민왕 이렇게. 근데 요 세 왕을 또 물어본다. 전기의 요 세 왕 업적 물어보듯이 태조, 광종, 성종, 업적 물어보듯이 고려 후기에도 요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이렇게 업적 물어본다고요. 세기는 망할 때까지 14세기고 이때 지배 세력은 따로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권문세족, 원간석기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무신집권기를 반드시 기억해. 중간에 무신집권기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를 보통 전기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크게 분류를 하면 전기,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그럼 원종이 마지막이지. 그 다음부터 고려 후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시대 구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고려 시대는 세 덩어리를 일단 먼저 기억하세요. 가장 크게는 무신집권기, 그다음에 전, 그다음에 후 이런 식으로. 후에는 요 왕들, 그래서 이때를 원간석기라고 하고 권문세조. 그러다가 이제 우왕이 있는데 우왕 때 무슨 일이 있다? 위화도 회군 그거 줄 써놓으세요. 1388 이렇게 써놓고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있거든.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거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고 이성계가 위화도를 회군해서 결국은 권문세족을 몰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이 이성계는 무인 세력이었는데 무인 세력 4대부 신흥 4대부들과 결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인데 권문세족과 대립했던 정치 세력이 신흥 4대부라고 한다. 그래서 4대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4대부가 원래는 힘이 없었거든. 학자들 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성계하고 결탁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권력을 잡은 사건이야. 자, 그래서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이제 다시 지배 세력이 권문세족에서 이제 4대부 계층으로 넘어가는 거야. 4대부. 그리고 결국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무인 세력과 4대부 세력이 결탁을 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우왕, 그다음에 창왕,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공양왕이야. 자, 그래서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4대부와 이성계 무인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결국은 고려가 멸망되고 조선이 건국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머릿속으로 항상 머릿속으로 틀을 잡아놓고서 이제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 세 사람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 그다음에 14 지배 세력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문벌귀족,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 써놓은 거야. 근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보시자고요. 지금 이 도표에서는 이것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놔. 이것만. 시기를 딱딱 정리해 놓으세요. 반드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36페이지에. 자, 그리고서 이제 하는 거야. 요 세 사람의 정책은 물어본다 그랬죠? 그 세 사람의 업적 정리하는 거야. 이것도 맨 처음에는 여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나왔으니까 굉장히 한 10%, 20%밖에 머리에 안 들어가. 그러나 이제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결국은 이거를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 자, 태조에다 한다. 태조는 아까 얘기했죠. 후삼국 통일할 때 호족 연합하기도 하고 호족 통제하기도 했다. 연합 통제 줄쳐놔. 그래서 호족을 잘 연합하기도 했지만 호족을 통제하는 정책도 했다. 그리고 이 호족 연합 정책이 결국은 이 사람의 후삼국 통일의 가장 큰 기반이 됐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다? 혼인, 사성 이렇게. 그래서 혼인은 얘기하셨죠? 그게 다예요. 호족의 딸들과 태조 왕건이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명의 부인과 자식을 두는 거. 그래서 혼인으로 묶는 거. 그 다음에 성을 하사한다. 이걸 사성정책이라고 한다. 통제,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자,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자, 이거는 좀 개념만 써놓읍시다. 기인제도는요, 상수리를 계승한 제도야. 기인제도는 상수리를 계승한 제도야. 상수리는 생각해보면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정책이죠. 촌죄자제를 인질로 잡아두는 거 반대 못하도록 반영 못하도록. 그러면 이 상수리를 계승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다? 지방의 호족이나 아니면 나중에 호족이 향리로 바뀌니까 향리라고 해도 돼. 호족 향리의 자제를 기인에 임명해서 볼모로 잡아두는 거. 볼모는 인질이지, 인질. 자, 그래서 기인제도에 대한 개념이야. 기인제도란 지방의 호족 또는 향리를 기인에 임명해서 볼모로 잡아두게 하는 거. 그럼으로써 지방을 통제한 제도. 이걸 기인제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는 기인이라고 해야지 상술이라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사신관에 대해서 갑니다. 사신관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 김부가 누구냐면 경순왕이거든. 그래서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한 것에서 기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이렇게. 따라서 이 사신관 제도는 뭐냐면요, 지방의 호족 향리를 사신관에 임명하는 게 아니라 중앙의 고위 관료를 자기 출신지에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 사신관에 임명되는 사람은 중앙의 고위 관료를 그 고위 관료 출신지에 사신관에 임명. 근데 임명할 때 그래서 임명해서 지방에 파견했다 이러면 안 돼. 파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중앙에 있는 애들을 그냥 그 자기 출신지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냐면 그냥 출신지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부호장 이하의 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부여하는 거야. 자, 다시. 자, 사신관은 중앙의 고위 관료를 출신지 사신관에 임명해서 그 출신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이거를 사신관 제도로 한다. 기인 제도란 지방의 향리나 호족을 기인에 임명해서 볼모로 잡아두는 거. 그거를 기인 제도로 한다. 자, 그래서 이 두 제도는 결국은 지방 세력, 호족 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념 반드시 확실히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볍게 봅시다. 최연희, 최지몽, 최영 등의 보필. 이거는 그냥 최연희를 가볍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 사람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야. 자, 그래서 태조는 누구의 보필을 받기도 했다?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의 보필을 받기도 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람 읽으세요. 최연희, 최지몽, 최영 등. 그리고 누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최연희.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간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대외 외교 정책이야. 대외 정책. 자, 이때 중국은 무슨 기다? 분열기라고 그랬지. 5대 19. 누구와 교류했다? 5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했다는 건 미리 얘기 드렸죠. 북진 정책, 영토 확장 정책. 근데 이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중요시 여긴 동네가 있어. 거기가 서경이야. 서경 중시. 서경은 평양, 고구려의 옛 수도. 그래서 결론 어디까지 묵상했다? 청천강줄. 자, 그리고 주로 북진 정책은 주로 여진족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 고려 초에 북쪽의 오랑캐는 여진족과 거란족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 고려의 국경선에 접해 있는 민족은 여진족이야, 주로. 여진족 건너편에 거란족이야. 거란족하고는 직접적인 이렇게 접촉은 별로 없고 주로 여진족이야. 그래서 북진 정책의 대상은 여진족이라고 할 수도 있어. 여진족. 그래서 여진족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 강경과 회유책. 그래서 태조는 여진족에 대해서는 무슨 책과 무슨 책을 썼다?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강경과 회유책. 그런 점에서 거란과는 다른 거야.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과 회유책 이러면 안 돼.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만. 교류하지 않았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왜?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했거든, 태조가. 그래서 반대로 발해 유민은 어떻게 하면서? 포섭하면서 발해세자 대강현 등 발해 세력은 포섭하면서 거란과는 교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거란 강경책. 그래서 거란 강경책으로 나온 사건이 뭐라고 그랬지? 만부교 사건. 그 사건은 알아두세요. 만부교 사건. 자, 그 다음 밑으로 간다. 민생 안정책이다. 민생 안정책. 뭘 폐박했다? 취민유도. 그리고 세금을 깎아줬다. 어떻게?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구제야.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구제. 뭘 설치했다? 흑창. 자, 그래서 취민유도, 조세 10분의 1, 흑창, 태조. 그 다음에 불교 정책이야. 숭불. 자, 그래서 불교를 중시했다. 많은 비보사찰을 건립하기도 했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후대 왕들에게 후대 왕들에게 남긴 글이 뭐다? 훈요 10조. 그 다음에 신하 관리들이 읽어야 될 직심서는 뭐가 있다? 정계하고 계백 요소. 요것도 바뀌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훈요 10조 정계 계백 요소를 남긴 사람이 누구다? 태조. 근데 반드시 바뀌면 안 돼. 후대왕 하면은 훈요 10조라고 해야 돼. 관리하면 정계하고 계백 요소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해놓고 밑에 훈요 10조의 주요 내용을 봅시다. 그거 훈요 10조는 별표 쳐놔. 가끔가다 이제 훈요 10조 가끔가다가 훈요 10조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사료 지문으로 주고 다음 글을 남긴 사람의 정책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비보사찰 건립한다. 그 다음에 연등이와 발간을 성실히 개최한다. 그 옆에다 써놔. 숭불 정책이다. 자, 이 사람 무슨 정책을 했다? 숭불 정책을 했다. 그래서 불교를 중시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비보사찰. 그 다음에 뭐다? 팔간회와 연등회를 폐지하라 이러면 안 돼. 성실히 개최하라. 자, 두 번째. 자, 이 나라 거란에다 동그라미 쳐놔. 이 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의 나라이므로 본받지 말아라. 오랑캐니까 짐승과 같으니까. 자, 여진이야 거란이야? 거란 동그라미. 그래서 이 사람은 거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죠? 강경책만 썼지.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지? 만부교 사건이지. 이제 연결하는 거지 뭐. 세 번째, 풍수지리 줄, 서경중시 줄. 태조도 풍수지리 사상을 중시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어디를 중시했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서 서경을 중시하라고 유언을 내렸단 말이야. 서경은 평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은 길지이므로 후대 왕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정사를 돌보도록 하라. 이거 사료지문 문제니까 사료지문에 나와 있어요. 훈요십조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데 지금 요약본만 써놓은 거야. 그래서 풍수지상 중시했다. 서경주시 사상도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다음에 차령 금강 이남 줄. 자, 누구는 등용하지 말아라. 차령 금강 이남의 인물은 등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바꿔 나오면 서북인은 등용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돼. 서북인을 등용하지 말 것 하면 이거는 훈요 10조의 내용이 아닌 거야. 서북인 하면 이건 조선시대에 나오는 거야. 차별 대우를 받았다. 여기는 뭐 어떻게 나와야 돼? 차령 금강 이남 이렇게 해야 돼. 서북인 하면 안 돼. 그리고 왕위 계승은 장자세설 원칙으로 한다. 그건 당연히 읽고.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할 거야. 거기. 농민의 세부담을 가볍게 할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태조의 정책과 그 다음에 훈요 10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쓰세요, 연필로. 두 개, 요 사이에 태조하고 광종 있죠? 태조하고 광종 그 사이에 패종하고 정종이 있는 거야. 그래서 태해정광 이렇게 읽었지? 자, 그래서
태해정광 할 때 해종하고 정종을 쓰세요. 해종 때 이렇게 써놔. 해종 때는 왕규의 난. 왕규의 난. 그래서 이 해종 정종 때가 어떤 때냐면 태조 사후지. 태조 사후에 왕권이 상당히 불안할 때야 이때. 그 왕권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태조의 혼인 정책의 부작용도 나와. 태조가 여러 명의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여러 명의 부인과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왕위 계승을 둘러싸서 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후뇨 10조에서도 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내려놨지만 아니나 다를까 혼인 정책의 부작용으로 태조 사후에 굉장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불안하던 시대다. 그때 해종 때 왕규라는 사람이 정치를 독점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세력이 큰 호족인데 자기 외손자를 왕에 앉히려고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왕규 하나는 기억하. 왕규. 그러다가 이제 이 정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정종은 누구의 도움으로? 왕식념은 서경 세력이야. 서경 세력인데 도움으로 즉위한다. 그래서 왕식념, 서경 세력의 도움으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다? 정종. 이렇게 왕규를 제거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정종 때 서경천도 계획도 있었어. 서경천도 계획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때 이제 거란족이 셌다 그랬지. 거란이 세서 결국은 고려를 침입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걸 광군이라고 한다. 광군. 왜 만들었다고? 거란 대비.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따로 정리해놔.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는 거야. 해종 때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 왕규, 정종 때 서경 세력 왕식령의 도움으로 즉위했다. 그다음에 서경천도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다음에 광군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어느 왕으로 간다? 광종으로 간다. 광종이 아주 중요하다. 자, 광종은 그냥 이 사람의 주제는 그냥 왕권 강화야. 대부분은 왕권 강화. 그래서 태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지만 태조 사후 해종 정종 때 굉장히 왕권이 불안했다. 대호족들, 공신들,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독점했다. 그래서 왕권이 불안했다. 그 상황에서 왕에 오른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정종의 아우거든. 정종의 아우로서 왕에 오른 사람이야. 광종. 이 사람은 주로 어디에 치중했다? 왕권 강화. 그래서 결론 왕권 강화라고 그냥 무조건 써놔. 광종은 왕권 강화. 대부분의 정책이 그래. 자, 그래서 광종은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누구를 견제해야 되겠어? 대호족 공신들을 견제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키운 거지. 그래서 자기 세력이 누구냐면 중국 귀하인, 과거를 통해 진출한 신진관리 등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광종 때는요 개혁 주체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귀화한 사람들이 많아서 중국 귀화인 대표적인 사람이 쌍기야. 밑에 과거제도 거주한 사람 쌍기 반드시 기억해. 쌍기. 그래서 쌍기가 후주 사람 중국 귀화인인데 이 쌍기를 시작으로 중국 귀화인들이 많았다. 광종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개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광종 때 실시한 제도가 과거제도거든. 그래서 과거제도를 실시한 의도도 과거 유학에 능통한 신진관료를 등용해서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과거로 진출한 신진관료 등 지방의 중소호족 이렇게도 써놔. 지방의 중소호족 등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느 왕 때 개혁 주체 세력이다? 광종. 쌍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중에서도 중국 기하인 쌍기 나오는 순간 어느 왕으로 무조건 가서 푼다? 광종. 자, 노비안건법 중요한 거다. 노비안건법, 과거제, 백관의 공복, 사색 공복, 훈신의 숙청과 시위임금 강화, 칭제 건원까지 줄쳐놔. 그리고 묶어버려. 정치.
노비안건법은 개념도 노비안건법은요 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서 해방시켜주는 제도야. 무슨 말이냐면 신라하대에 백성,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농민들을 자기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은 거야. 호족의 노비 중에는. 따라서 광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부터 호족의 신분을 다시 재조사한다. 재조사 해봤더니 원래 농민이었는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래서 결론,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 더 결론, 호족노비 해방. 그거 기억하세요. 호족노비 해방. 그건 뭐라 그래?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 따라서 이 정책은 호족의 기반을 축소시키는 정책이지.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지.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어.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야. 따라서 노비를 해방시켜주면서 노비의 세를 줄이는 거지. 그 다음에 농민으로 해방시켜준다.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농민은 세금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농민의 수를 늘려서 농민은 양인이라도 되고 국가 재정을 확 추가하라는 의도가 있다. 결론, 노비안건법, 왕, 광종. 내용, 호족의 노비 해방. 호족, 노비 해방. 목적,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 재정적으로는 재정 확충.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실시됐다? 과거제. 누구의 건의로? 쌍기 기억하시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 백관의 공복제정. 그 다음에 그 공복의 색깔. 이 사람은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고 그 공복의 색깔, 복색을 자, 단, 비, 록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색 공복이라고 하는데 사색에다가 자단 비록이라고 써놔. 자단 비록색. 그 다음에 훈신은 공신들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당시에 공신은 뭐야? 대호족이겠지. 그래서 훈신들을 숙청하고 왕실 친위부대, 시위군을 강화.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칭제건헌까지 여기까지 묶어놓으라 그랬죠. 칭제건헌한 사람이다. 칭제건헌은 무슨 뜻이다?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를 합쳐서 칭제건헌이라고 한다고. 꼭 반드시 기억해. 칭제건헌.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했다고. 고려 초에 황제하면서 수도를 황도 이렇게 칭하면서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 광덕준풍 동그라미. 광덕준풍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누구로 간다? 광종. 자, 여기까지.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백간의 공복과 사색 공복, 훈신의 숙청과 시위군 강화, 칭제건헌. 요게 정치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세요. 자, 이건 광종 때 왕권 강화 정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기타인데 나중에 또 나올 것들이야.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했다. 이건 불교 정책이거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이거 바꿔나면 선종을 중심으로 이러면 안 돼.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때 활약한 승려 미리 알아놔. 균여라는 사람 반드시. 균여, 불교할 때 또 할 거야. 그래서 광종 때 왕권 강화에 기여한 승려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균여. 근데 균여는 어느 절을 중심으로? 귀법사, 종파가 화엄종이야. 그러면 광종 때 유행한 불교 종파가 뭘까요? 균여의 화엄종이 유행했다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거지만 지금. 그 다음에 남중국의 의통과 재간까지 줄. 그래서 묶어 두 개는. 그래서 세 사람 기억해. 균여, 그 다음에 의통, 그 다음에 재관. 요 세 사람은 어느 때 활약한 승려다? 광종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위보. 제위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경제 부분에 또 나올 건데 빈민구제. 빈민구제 목적의 기금이라고 써놓으면 돼.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광종은 기금을 만들어서 보가 기금이란 뜻이거든.
기금을 만들어서 빈민구제에 이용했다. 광종은 기금을 설치해서 빈민구제에 이용했다. 그러면 제위보로 가는 거야. 제위보. 그다음에 주연 공부법은 줄만. 정관전혀도 줄만. 송과 교류 줄. 그리고 다시 기억해. 이 송은요. 태조 때는 5대 19개 분열기라고 했지. 그래서 5대 19개 분열기인데 이거를 통일한 왕조가 송이거든. 그래서 송과 처음으로 교류했던 때는 광종 때부터 해서 송은 좀 더 알아놔. 송.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으로 가기 전에 그 사이에 태해, 정광, 경. 그래서 경종을 써라. 사이에 경종.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 경종은 이거 시정전식과라고 써놔. 시정전식과.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야. 광종하고 성종 사이에 경종 하나 써놓으시고 경종 때 처음 실시된 게 전식과거든. 그래서 경종 때 시정전식과라고 써놔.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성종 오른쪽에다가 태해, 정광, 경성, 목종이라고 써놔. 목종. 성종 오른쪽에다가 목종이라고 써놓고 개정전식과라고 써놔. 개정전식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식과 할 때 경제 부문에서 공부할 거야. 그런데 전식과는 처음 경종 때 실시됐다. 시정전식과. 목종 때는 개정전식과라고 한다 해서 써놓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종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지. 자, 성종 때는요. 밑에 신라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그래서 그 문장도 기억해놔. 물론 태조 때부터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의 보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고려 초의 정치에는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했다. 그러면 어느 때로 간다? 일단은 성종. 그 다음에 그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의 대표인 사람이 최승로라는 사람이야. 최승로를 먼저 정리해야 돼. 그래서 성종 때 대표적으로 활약한 유학자 누구 기억한다? 최승로. 그리고 이 최승로의 견해에 따라서 성종 때 모든 정책이 거의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밑으로 가서 최승로를 먼저 봅시다. 최승로는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로서 왕에게 이런 글을 올립니다. 5조 치적평 줄 시무 28조 줄. 자, 그래서 5조 치적평은 뭐냐면 성종이 6대 왕이거든. 이게 조는 왕 말하는 거야. 그래서 태조부터 경종까지 5조란 태조부터 경종까지 이르는 치적, 잘잘못 치적을 평가해 놓은 걸 이걸 5조 치적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혁안,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하는 거야, 왕에게. 그걸 시부 28조라고 합니다. 근데 성종이 이 최승로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최승로 반드시 별표 쳐놔. 뭘 제시했다? 5조 치적평 줄. 근데 특히 5조 중에서 누구의 왕권과는 좀 지나칩니다. 광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야.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대. 맨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쌍기 등 중국 귀화인을 등용하면서부터는 정치가 이상해졌습니다. 라면서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왕권이 강화된 걸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광종에 대한 비판하는 글이 나오면 이 사람이 그릴 가능성이 잘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 그거. 그래서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내용도 물어보고 이거 사료지문으로 주고 최승로나 성종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사료지문 읽으세요. 최승로의 사료지문 편에서. 근데 이제 주요 내용만 정리해 놓은 거야. 주요 내용. 그래서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의 개혁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으세요.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지역민을 선발해서 국경 방어를 강화합니다. 그럼 눈으로만 읽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 폐단을 비판했습니다.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그거 줄쳐놓고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시무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유학자라거든. 그래서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라는 거야. 그래서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 유교 정치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 정치를 하십시오를 강조하면서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아.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시무 28조 중에서 다 전하지는 않고 시무 28조 옆에다가 주요 내용 옆에다가 22조 전함 이렇게 써놔. 그래서 28조 중에서 지금 22개만 전하는데 그 22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교 정치를 지향했고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놨어. 자, 뭐라고? 불교는 수신에, 수신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는 치국은 뭐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근데 수신하는 것은 내세에 관한 일이요. 치국은 현재 해야 될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더 급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세, 그러니까 불교는 수신, 여기서 말하는 수신은 몸을 닦는 거, 내세에 관련된 거, 종교라고 이해하면 돼. 종교 생활은 불교로 해도 되는데 현재 해야 될 현생에 관한 이야기는 일은 유교 이념에 따라서 해야지 불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놔. 이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채승노야. 그래서 이것은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는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하면서 쫙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누구로 간다? 채승노로 간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유교는 유교 정치를 강조한 거고 불교 폐단에 대해서는 뭐? 비판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수신으로서의 기능은 인정한 거잖아. 종교로서의 기능은 인정한 거지. 그래서 불교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를 아주 강력하게 배척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다만 불교가 너무 지나치게 불사가 많아서 재정 낭비가 심하다. 뭐 심지어는 불상도 그냥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금불상을 만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불교 행사가 많아가지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이런 것들을 피하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 그래서 요 부분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교 정치 줄, 중앙집권화 추구 줄, 지방간 파견, 왕권 전제화에는 반대. 그거 줄. 그것도 별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유교 정치를 강조했으며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집권화의 예로 지방 호족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자. 이거 잘 나온다. 지방관 파견하자고 건의한 사람 최승로. 그리고 자, 또 조심할 거. 중앙집권화를 추구했지만 지나친 왕권 강화에는 비판적이었다. 왕권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지는 것에는 좀 비판했다. 그래서 지나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는 비판적인 거야. 그 사람이 누굴까요? 광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국의 학문과 정치 윤리는 수용하되 거마의복은 갖게 할 필요가 없다. 귀족 중심의 신문제 사회를 추구했다. 다 좋잖아. 중국과 교류는 공무역 중심으로 하고 사설원 교류는 금지할 것. 그래서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지금 두 번째 불교 폐단 비판부터 밑에까지 요거 부분은 별표 쳐놓고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앞에 국경 방어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은 아주 잘 나온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료 지문도 보시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사료 지문이 하나 나오고 사람 최승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정책 하면 성종 때 정책을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비판한 왕 광종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잘 나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이 나오면 이걸 건의한 시대에 실시된 정책 하면 성종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종으로 갑시다. 위로. 세 번째부터 이성육부 문무 18품계 문무상계 줄. 이거는 이제 중앙통치체제 정비야. 이성육부, 이성에다 동그라미. 고려는 이성체제이지 삼성육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성육부, 문무 18품계, 문무상계 정비. 두 번째, 12목 최초로 상주지방관 파견, 향리제도, 향직개편, 그 줄. 그거는 지방통치체제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방통치체제. 그래서 12목 설치하고 처음으로, 여기서 말한 처음은 고려 건국 이후야. 전시대가 아니라 고려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무는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다음에 향직 개편, 향리제도 마련. 그 옆에다 써. 호족.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호족이 이때 향리로 전락한다. 호족이 향리로 전락한다. 세 번째, 그 밑에 이건 유학이야. 성종 때 유학도 잘 나온다. 국자감,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 문신월가법, 비서성과 수서원 설치. 밑에 과거 출신자 우대, 유학의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유도까지 해서 두 개를 묶어. 이거는 유학. 그 다음에 경제. 성종 때 화폐를 처음으로 발행합니다. 건원중보 줄. 건원중보는 철로 발행했거든. 그걸 철전이라고 한다. 철전이라고 써놔. 건원중보. 철전 성종. 그 다음에 상평창과 의창 설치. 상평창은 물가 조절, 의창은 춘대 추납. 그 다음에 팔간회와 연등의 행사는 어떻게 한다? 폐지가 맞지. 왜? 이때는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 시대에 최승로 때문에.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 환천줄. 이거는 노비 안건법의 반대야. 환천법은 그 전에 노비에서 해방된 애를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인의 노비화. 이거는 노비 환천법.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노비 안건법이라고요. 노비 안건법 무조건 외워. 노비 안건법은 광종이야. 호족의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거란줄, 거란 침입줄, 강동 육주 획득줄. 거기다 서희라고 써놨어요. 서희. 그래서 성종 때가 거란이 처음으로 침입해 오는 때고, 요때 서희라는 사람이 뭘 획득한다? 강동 육주를 획득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보신 업적 있죠? 여러 번 보셔야지 맨 처음에 다 외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 번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소화하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공부하시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요 세왕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